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네, 김 여사의 출석을 앞두고 사저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입니다. 뒤를 보니까 주변은 아직 조용한 것 같네요. 자택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른 새벽 시간 아크로비스타 앞은 이 적막감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가 붙여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태극기와 이 팻말 정도만 눈에 띌 뿐입니다. 다만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만큼 경찰도 본격 현장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구속 심사 시간에 맞춰 이 사절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는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요. 이 법원은 이곳 아크로비스타와 도로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나 김 여사가 탄 차량은 이 심사 시작 시각에 임박해 이 모습을 드러낼 거란 예상입니다. 이 피의자 신문 전 별도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6일 첫 특검 조사에 앞서선 국민 여러분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단 짤막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번에도 입장을 밝힌다면 자택 앞보다는 법원 건물 앞이 발언 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에 탑승한 채 사저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법원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차량에서 내려 심사 장소가 있는 건물로 진입할 때 취재진 질문에 답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심사와 대기 시간, 법원의 판단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YTN 임성태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사게이트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에도 나서는 등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특검 관계자들이 줄지어 건물에서 나오고 들고 나온 파란 상자를 차량에 싣습니다. 특검이 서희건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떤 데를 확보하셨나요? 앞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 친오빠 장모의 집에서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모조품으로 확인됐는데 특검은 진품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희건설 측이 2022년 같은 모델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은 이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건 아닌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검은 회장 집무실과 재무팀 등에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희건설 측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목걸이 관계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희건설은 뭔 관계겠습니까? 전혀. 특검은 지난 주말과 휴일 서희건설 본사 건물이 폐쇄됐던 정황도 확인했는데 증거 인멸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투자사 조사를 위해 공정위 기업 집단 감시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청탁과 주가 조작 등 의혹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해온 특검이 중심에 있는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연관성을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사돈집에서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를 찾아냈을 때 또 다른 물품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최고급 시계의 상자와 보증서였는데요. 특검은 누가 이 시계를 구매했는지 특정해 조사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사돈집에서 찾아낸 고가의 시계 상자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시계 상자엔 시계는 없고 정품 보증서만 남아 있었는데 추적한 결과 제품은 여성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구매자를 특정했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업가 서모 씨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경호용 로봇계 사업을 따냈던 인물이기도 한데 특검은 최근 서 씨를 소환해 시계를 구매한 사실과 김 여사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서 씨는 뇌물이 아닌 대리 구매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도 본인은 시계를 전달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누구 돈으로 샀는지 등은 말을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은 서 씨가 김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사업 계약과의 연관성도 살필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 김예성 씨가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15분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 4시 25분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취임 이후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또 생계형 민생사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상대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등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그동안 거론되던 범여권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홍문종, 정찬민 등 범야권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됐습니다.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그들만의 잔치라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대통령은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택한 명분은 국민 대통합과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과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을 폭넓게 사면 복권하기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특별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 난폭, 보복운전 등을 제외한 82만여 명이 벌점 삭제와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운전면허 관련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5천만 원 이하 밀린 빚을 모두 갚은 서민은 연체 이력 또한 삭제됩니다. 최대 324만 명이 이른바 신용 사면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별 사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유무음이 된 거는 국민 덕분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약간 다른데요. 정치검찰의 피해자로 규정하면서도 다소 신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의 기환에 복잡한 속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하루 앞당겨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풀려났습니다. 곧 파랑새가 올 것 같다 기대감을 내비쳤던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자유는 국민 덕이라고 기뻐했습니다.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번 사면을 원동력으로 검찰, 사법, 언론 등 5대 개혁 완수도 다짐했습니다. 당장 당대표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말을 아꼈던 민주당은 최근 하락한 일부 여론조사를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 검찰이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습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회복해 정치적 족쇄가 모두 풀린 만큼 범여권 권력 구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격전지 서울이나 고향 부산의 시장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등 재보궐 출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조 전 대표가 친문계 구심점으로 떠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합당 가능성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견제를 위해 단일화를 모색할 거란 데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차기 대권 가도와 맞물려 조국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야당에선 가시돋친 발언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하는 광복절에 이렇게 합의 없는 사면으로 오히려 분열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은 조국 친위대 사면,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부부는 물론 윤건영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등 입시 비리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습니다.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 첫 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자기 진영에만 집중한 시일 뿐 야권 등 사회 전반엔 다른 잣대를 적용한 모순된 기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세 팀을 몰아가지고 지금 거기는 엄벌주의 기조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 편은 전부 다 사면 기조로 가고 있고.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도 광복 80주년의 순국선열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다. 어린이날의 조두순을 사면하는 꼴이다.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에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야권 정치인까지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속내는 복잡합니다. 특히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한 그대로 실현돼 모양새가 우습게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단체 SNS방에는 이를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고 송 위원장이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님, 저 철회 입장 밝히시긴 했는데 홍문종 의원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입장 없으실까요? 지지율이 연일 바닥을 찍는 국민의힘은 사면을 고리로 정부,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대통령실과의 밀실 거래가 자충수가 된 만큼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야당 상황 조금 더 살펴보죠. 전한길 씨 징계 논의에 착수한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죄질이 엄중하다면서 지도부가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 전당대회 후보자들은 징계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한길 씨 징계 관련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 윤리위,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14일 전 씨를 불러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고 이르면 당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한길 씨가 이번에 한 행동은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갖다가 무시한 의원으로서 의견인데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지 않느냐.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 야유를 선동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문제가 전당대회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도부는 전 씨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당 선관위 역시 전 씨 행동을 질서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언론인 비표를 받아 행사장에 출입한 행위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당내 여론도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 우리 당이 기율, 기강, 규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좀 적절하게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보복 조치라는 반탄파 후보 반발이 여전한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실제 전 씨 등 보수 유튜버가 주최한 토론회에 최고위원 후보자 4명이 출연해 사실상 전환길 구명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출입 금지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과연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미 당 지도부에 조금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자 전 씨도 당사를 찾아 연설회에서 먼저 자신의 비판 영상을 틀었다며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제재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맞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전환기는 피해자 아닙니까? 친한파들이 전환기를 몰아내기 위한 작당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전 씨 입당 때부터 예고된 참사에 가깝습니다. 자칫 전당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전환길 이슈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수습의 수위 못지않게 그 속도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치 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혜련 의장이 위원장을 맡은 사개특위는 대법관수 증원과 판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당대표 경선 기간에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청래 대표도 상임 고문단 간담회를 가진 뒤 특위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산, 울산, 경남권 2차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차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각각 정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다시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전 현을 통틀어서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직접 참석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의 대기 장소 변경 요청으로 김 여사는 심사를 마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김 여사는 최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합니다. 당초 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는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었는데 특검은 서울 남부구치소로 대기 장소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교정시설에 머무는 건 부담스럽다는 서울구치소 측 입장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장소 변경 승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가 판단하는데 결정이 내려지면 김 여사는 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또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여사는 대기했던 구치소 안에 있는 1인용 독거실에 수용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자 구치소로 이동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에 불출석해 자택에 머물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 여사 구속을 앞두고 특검은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마지막까지 의견서를 다듬는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가 아닌 특검에 파견된 부장검사급 검사가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에 투입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사건 수사를 이끌고 김 여사를 조사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모두 8명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신문을 앞두고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무려 848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20쪽 정도였던 영장 청구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김 여사 신병 확보 여부가 수사 동력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말 그대로 총력전 성격이 짙습니다. 특검은 의견서에 검찰 단계부터 수사한 내용을 총망라했을 걸로 보이는데 혐의 소명에 집중하고 김 여사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구속영장에서 특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아직 김 여사 주변에 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김 여사 측에서 빼돌렸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만큼 수사 상황을 설명할지 관심입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걸 바탕으로 의견서를 다듬고 있는 김 여사 측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할 걸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만큼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조계 불문율에 기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휴정기에 따라서 2주 만에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사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로 4주 연속 불출석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기 곤란하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일단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이익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와 함께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으로 안 모이고 당사로 모이라고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같은 당 김예지 의원도 불러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당사,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에 불참하도록 하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전망입니다. YTN 권주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민간 시위대를 동원하려고 했던 정황이 최근에 공개됐죠. 네, 여기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폭동 사태 때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일 밤 보수 유튜브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가 성사명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남동 관저 주변에 별표 쳐진 지도 사진과 함께 그곳에서 대비해달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민주노총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는데 경호처력으로 막기 어려우니 지지자들을 결집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지금 뭐 시민단체 예전처럼 뭐 똘마니로 두고 뭐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대표님 전혀 평상시에 저 아는 척 해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직후 대통령실이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 측과 변호인단이 법원 폭동 사태에까지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공익신고와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혜식 대표가 대통령실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들은 석동현, 배희철 등 윤석열 변호인단을 이용 시민단체와 지지층에 대한 개입과 선동을 이어나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변호인단이 처음 제안된 건 2월로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는데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도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수사하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개입 세력 수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넘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토 교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양보는 안 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3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릴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거라며 먼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면 당신은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푸틴 대통령과 만난 뒤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면 회담이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next meeting will be with Zelensky and Putin, or Zelensky and Putin and me. I'll be there if they need, but I want to have a meeting set up between the two leader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푸틴의 생각을 들어본 뒤에 공정한 거래라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연합 또 나토 정상에게도 회담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합의를 성사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영토 교환과 국경선 변경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ll be some swapping, there'll be some changes in land, and we're going to change the lines, the battle lines. Russia's occupied a big portion of Ukraine.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재설정을 위해선 헌법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게 자신은 좀 거슬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는 역시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의 의사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답다면 트럼프다운 모습이긴 한데 젤렌스키 대통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에 이어서 영토 교환을 또 언급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시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리고 양보로 살인자를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1,400대의 드론 공격, 또 1,000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면서 러시아가 어떤 보상이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어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Ми розуміємо намір росіян спробувати обманути Америку. Ми не допустимо цього. Я дуже ціную ту рішучість, з якою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налаштований.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시간을 벌기 원하는 거라면서 확실한 안전 보장이 있기 전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일부 영토 교환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죽은 결정이라며 땅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유럽연합도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는 협상에 반대한다면서 회담에 참여를 요구해 왔는데요. 독일 정부는 미러 정상회담 이틀 전인 오는 13일 오후 메르츠 총리 주최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 유럽 정상들도 참여하는
화상회의가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타머 영국 총리, 또 마르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화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안전 보장, 또 러시아 압박 강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우호국이나 동맹국에는 강한데 막상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는 관대하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미중 관세 유전을 90일 동안 연장했습니다. 또 최근에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을 부른 금에 대한 관세, 이거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끝나는 미중 간 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다시 발효되는 것을 90일 동안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tremendous tariffs that they're paying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y've been dealing quite nicely.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President Xi and myself.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AI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이익이 아닌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인 블랙웰은 중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지만 성능을 30에서 50% 낮출 경우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부른 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세관 당국이 1kg 금괴와 3.1kg 금괴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국제선물시장에서는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의 전략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98.6으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중소형 기업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트럼프가 금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금값이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404.7달러로 하루 전보다 2.5% 하락했습니다. 8월 초 우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어든 가운데 상호관세가 적용된 미국 수출이 14%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가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면 녹아내려야 할 얼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월 10일까지 수출액은 1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3%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휴일이 하루 늘었기 때문으로 실제 일한 날만 따지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9% 넘게 늘었습니다. 반도체가 39억 달러 가까운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가장 앞에서 이끌었고 선박과 자동차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7일부터 상호관세가 적용된 미국 수출이 14% 넘게 빠졌고 중국 수출이 10%,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도 34% 넘게 줄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어느 정도 상황은 되게 어려운데 그 선수요처럼 좀 미리 좀 보내두자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직 미지수인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 50일 정도 걸린 영국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호관세가 시간이 지나면 얼음처럼 녹아내려야 할 존재라면서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본 현지 언론은 베센트 장관이 상호관세 인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당장 반도체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10월까지 중국과 통상협의를 이어간다고 밝혀 상호관세 인하가 단기간 안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네, 어제였죠. 경기 평택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용접용 로봇팔 기계에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전남 고흥에서는 배수 정비 작업을 하다 감전돼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모두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쓴 수사관들이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아침 7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로봇에 몸이 껴있다는 신고건이고요. A씨는 머리와 가슴 등 상반신을 심하게 다쳐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A씨는 하청 노동자로 패널을 용접하는 로봇팔이 고장나자 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기계에 전원이 들어와 있던 것으로 보고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쯤에는 경기 광주시 고산동에 있는 철제빔 업체에서 40대 대표가 7톤 무게의 H빔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가 H빔을 화물차에 옮겨 싣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지게차 기사 등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서는 새우양식장 수중 모터를 정비하다가 감전돼 치료를 받던 외국인 노동자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모두 2명으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태국인은 숨졌고 베트남인까지 5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부유물을 빼내기 위한 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보고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도 중부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지만 남부에는 비가 이어집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에 보시면 남해안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남부 내륙으로 확대하겠고 오후부터는 충청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대부분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고 밤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3도, 청주 21.1도, 창원은 21.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 서쪽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전주 30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겠고요.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은 우선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은 모두 3가지입니다. 16개의 수사 항목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한 의혹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가담해 수익을 봤다는 내용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공천받도록 관여한 혐의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를 받았다는 의혹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한 차례 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의 신병 확보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은 영장심사법정에서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는데 법원 포토라인에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6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인으론 처음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액면 그대로는 자신을 한껏 낮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특검 조사, 나아가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해 고심 끝에 준비한 전략적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사적 이익을 누렸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력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대국민 사과 형식이었지만 의혹을 온전히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구속영장 심사법정에 들어서면서 또 한 번 포토라인을 지납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지, 의혹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낼지 김 여사의 입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구치소를 거듭 항의 방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수갑과 포승줄을 왜 안 썼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나라를 거덜낸 역사의 죄인이라며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11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속옷 난동, 의자 저항을 CCTV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옷 바람으로 방해를 했고 응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의자 난동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CCTV와 캠코더 등을 확인을 해서 국민들께 밝히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구치소 측과 3시간 입씨름을 벌였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끝내 CCTV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체포 때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끌어냈습니다. 수갑이라든지 포승줄을 사용해서 조력을 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형집행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호장비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수사팀장 윤석열은 최순실 씨 체포를 집행했다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체포 장면을 꼭 확인하겠다고 으름장도 곁들였습니다. 향후 법사위를 통해서 이런 윤석열 체포당한 상황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 약속 말씀드립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희대의 국정농단범이자 나라를 거덜낸 역사의 죄인은 구속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압박했습니다. 피의자들과의 말맞추기, 증거인멸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구속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 갈림길에 서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동반 수감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춘석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국회의원회관 이춘석 의원 사무실에 연이어 들어갑니다. 경찰이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회 사무실에 앞서서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 소재 자택과 사무실까지 모두 8곳에서 컴퓨터 본체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지 불과 2에서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경찰은 특히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거래창을 보고 있었던 미래에셋 증권을 포함해 다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영장도 집행했습니다. 차명거래 의혹을 밝힐 핵심 단서로 꼽히는데 앞서 이 의원이 주식계좌가 없다고 재산 신고한 만큼 주로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을 맡은 전후로 관련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 CNS 주식 거래 모습이 포착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마친 경찰은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보좌관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기관장 임기 종료를 앞둔 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특혜성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장 측근들이 줄줄이 승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청 출자 출연기관 가운데 하나인 강원연구원입니다. 강원 지역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 도서관장과 자유경제원장을 지낸 현진권 원장이 취임한 건 3년 전. 취임 직후부터 정책 방향 설정이나 초청 강연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채용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원장 임기가 끝났는데 이달 초 단행한 승진 인사를 놓고서 특혜성 알박기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진자 대부분이 원장 최측근으로 일부는 과거 소급 승진이나 채용 비위 등으로 징계 전력이 있지만 특별 승진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모두 승진했기 때문. 강원연구원은 이런 비판에 정당한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승진자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조차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강원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직인 강원도청 과장급 위원에게는 아무 연락 없이 회의를 연 뒤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5명 이상 채워지면 문제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부러 패싱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관장 임기 만료를 앞둔 출자 출연 기관이 자치단체를 고의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 차기 원장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강원도는 이번 승진 인사와 인사위원회에 대한 적법성 검토에 나서는 한편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2년 전에 스프레이 테러로 훼손됐던 경복궁이 또 한 번 낙서로 얼룩졌습니다. 담벼락에 낙서하던 7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정부는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경복궁 입구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으로 쓰인 낙서. 국민과 세계인에게 드리는 글이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훼손하던 79살 김모 씨는 이른 아침 현장을 순찰하던 경복궁 관계자에게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넘겨졌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즉시 복구 작업에 나선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를 훼손한 김 씨에게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관련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복궁이 낙서로 월룩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에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낙서범인 10대 청소년 2명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범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은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복원 작업에 든 비용만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며 낙서범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전부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서점 예스24 먹통 사태가 있었죠. 2달 만에 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7시간 만에 서비스를 복구했는데요.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회원수 2천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또 접속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스24는 공식 SNS 등을 통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벽 시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받아서 거의 동시간대에 저희도 시스템을 차단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안 점검하고 있고. 도서 외에도 음반이나 티켓 예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예스24가 멈추면서 단독 진행하는 그룹 데이식스의 10주년 콘서트 예매를 코앞에 두고 팬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지난번 팬미팅도 같은 이유로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복구 작업 끝에 7시간 만에 정상화됐지만 추락한 신뢰까지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6월에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돼 닷새 만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재개했던 예스24. 당시 해킹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데다가 해커들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사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빈축을 샀습니다.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겠다던 예스24의 약속이 불과 2달 만에 공연물이 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을 이어가지만 먹거리 물가는 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이후 생긴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모두 갚는다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DL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최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여천 NCC의 공동 대주주인 DL그룹이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부도 위기를 맞은 여천 NCC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과 관련해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명 선호그룹 선호인터내셔널이 연내 추진할 것으로 보였던 기업 공개 IPO를 티웨이 항공의 재무 개선을 선행하겠다는 이유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가사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 사용이 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2달 전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LA에 군대를 투입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숙자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을 명분을 내세웠지만 민주당 텃밭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국방부 장관, 연방사국 FBI 국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도를 범죄와 노숙자로부터 해방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I'm announcing a historic action to rescue our nation's capital from crime, bloodshed, bedlam, and squalor, and worse.
이에 따라 워싱턴 DC 경찰국은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게 됐고 주 방위군에도 동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 방위군의 규모는 1차적으로 800명이지만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will see them flowing into the streets of Washington in the coming week. FBI와 마약 단속국은 물론 비밀 경호국 직원들까지 특별 순찰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초강경 조치는 어느 정도 예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정부 일부 전직 직원이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 DC 치안 상황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더럽고 범죄로 가득한 도시라고 비하하며 자치권을 빼앗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시행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폭력 범죄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치안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 업무를 가져가는 것도 전례가 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f they can place us under military control without our consent, they will carry this playbook to every community that dares to push back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백악관에서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피던 즈음 캘리포니아에선 지난 6월 LA에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조치의 불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4,000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했고 아직 300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취재를 하던 중 알자지라 방송 기자 5명이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숨진 것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우스 총장이 이번 사태가 분쟁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직면하는 극단적인 위험을 드러낸다고 지적하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이어 전쟁 발발 이후 최소 242명의 기자가 사망했다며 기자와 언론 종사자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두려움과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의 가족들이 네타냐후 정부의 가자시티 점령 작전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인질 가족 등을 대표하는 단체 10월 협의회는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질과 군인의 생명을 구하고 유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침묵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며 이제 나라를 멈출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단호한 대응 태세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확성기 철거 등 우리의 유화적 조치에는 적절히 호응하면서도 군사훈련에는 강경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는 18일부터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규탄하는 담화를 노광철 국방상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한미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건 공화국 무력의 절대 사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 태세로 대비할 것이라며 개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선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해마다 미사일 발사나 강경 담화로 대응해온 점을 고려하면 일단 예상된 반응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예년보다 격을 높여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방상이 담화를 발표한 건 한미훈련이 계속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는 압박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내부 군사적 결속,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 강화 등의 정당한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개선을 넘어서는 도발에 나설 경우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 훈련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군의 5세대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이 실제로 전개될 경우 신형 무기 시험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측 조치에 대남 확성기 철거로 화답한 지 이틀 만에 규탄 담화를 내놓은 건 상황을 관리하며 강원 양면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표현 수위는 조절하며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하여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봅니다. 앞서 한미는 이번 훈련 중 야외 기동훈련 40여 건 가운데 절반은 다음 달로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훈련이 조정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간접 메시지를 내포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8월 12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올여름 휴가는 다들 다녀오셨나요? 아직 계획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고물가 때문에 올해는 대부분 국내에서 짧게 짠물 휴가를 보낸다는 조사 결과를 동아일보가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의 84%는 이번 휴가 때 국내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또 10명 중에 6명이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짧게 다녀온다고 답했습니다. 고물가의 긴 추석 연휴까지 맞물리면서 여름 휴가 비용을 줄이려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휴가지에서도 지역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해 먹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도 많이 나가는데 휴가비라도 아끼자는 마음인 거죠. 이런 가성비 휴가 트렌드는 쇼핑몰 바캉스, 몰캉스의 인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쇼핑, 여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쇼핑몰에 피서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대한항공이 일부 기종의 프리미엄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코노미석보다 1.5배 넓고요. 1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좁은 이코노미석은 1.7인치, 약 2.5cm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개조 대상은 9월부터 프리미엄석이 도입되는 보잉 777 기종 11대입니다. 기존의 333 배치로 좌석 너비는 18인치, 이코노미석은 총 227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343 배치로 바뀌어서 한 열이 9석에서 10석이 됩니다. 총 21석이 늘어나는 만큼 좌석 너비는 17.1인치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석은 오히려 좁아졌는데 가격은 왜 그대로냐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합병으로 국내 유일의 대형 항공사가 되죠. 경쟁이 없으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몸집은 커지는데 항공기 좌석 크기는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대한항공 측은 글로벌 추세에 따른 거고 체감 공간도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코노미석 공간 줄이기는 아직 논란입니다.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극한 폭염에 녹고, 솟고, 꺼지고 지뢰밭이 된 아스팔트 도로의 위험성을 다뤘습니다. 외부의 힘 때문에 고체가 변형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걸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올 6월과 7월 서울시에서만 소성 변형이 88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극한 폭염입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뜨거워지면서 녹아 구멍이 생긴다거나 솟아버리는 거죠. 이런 아스팔트 도로 뒤틀림을 그대로 두면 차량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보행자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소성 변형 신고가 들어오는데 새로 포장을 해도 또 변형돼서 긴급 조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폭염이 지속되면 집안 침하의 위험도 있다는 점인데요. 서울시 포토홀의 3분의 1은 여름철에 집중됐다고 하네요. 또 집안이 열을 받아서 약해지면 싱크홀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폭염과 폭우에 사람뿐 아니라 아스팔트 도로도 바람 잘 날 없는 여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를 견딜 수 있는 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을 때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화장 대란이 벌어졌던 일 기억하십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화장로를 대폭 늘려 오는 18일부터 가동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휩쓸었던 2022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화장 대란 탓에 3일장 대신 5일장, 심지어 6일장까지 치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틀 대기하다가 발상만 3일 하고 이제 공구는 이제 냉수 창고에 이틀에서 보관했다가 오늘. 서울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장로 증설을 추진했고 서울 추모공원을 만들 때 미리 확보해둔 부지 덕분에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여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화장로 4기가 늘면서 오는 18일부터 서울 추모공원의 하루 화장 가능 건수는 85건, 서울시립승하원까지 더하면 모두 207건에 달합니다. 현재 하루 평균 수요인 160건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예측되는 수요에 맞추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에 화장로를 증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놓았던 것이고요. 또 그 부족해질 때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초고령 사회 가속화로 이번 증설만으로는 앞으로 화장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 수 있습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0년이면 지금보다 사망 규모가 크게 늘어 예상 화장 수요도 220건이 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립승하원 구형 화장로를 교체해 하루 화장 가능 건수를 최대 249건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실린 곡 골든이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골든은 현지 시간 11일 발표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지난주보다 한 계단 뛰어오르면서 미국 팝스타 알렉스 워런의 오디너리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곡은 지난달 초 81위로 핫100 차트에 진입한 뒤 애니메이션 흥행을 등에 업고 7주차에 1위 고지를 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차트에서 1위에 오른 K-팝 가수는 그룹 방탄소년단과 팀 멤버 지민, 그리고 정국분이고요. 여성 가수가 부른 K-팝으로는 골든이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창작 뮤지컬 사상 최초로 토니상 6관왕을 거머쥔 어쩌면 해피엔딩이 다시 국내 무대로 돌아옵니다. 제작사 NHN 링크는 어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오는 10월 30일 두산 아트센터 연강홀에서 10주년 기념 공연의 막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내년 1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에 캐스팅 발표와 1차 티켓 오픈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가까운 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겪는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라 그리고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용 씨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 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 씨가 유무죄의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에 긴급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인근의 US 스틸 코크스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전 11시쯤 피츠버그 외곽 클레어튼의 코크스 공장에서 인근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1명을 확인했고 건물 잔해 속에서 실종자 2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락가락 비가 이어집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남부 내륙으로 확대하겠고 오후부터는 충청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대부분 5에서 4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고 밤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3도, 청주 21.1도, 포항은 21.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 서쪽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전주 30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겠고요.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해서 YTN 뉴스 특보로 이어집니다.